네, 옳은소리 최초로 저희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 모시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뵙게 됐네요. 옳은소리 10만 구독자 돌파를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를 빙자해서 넘길 거라 그러더니 그 사이에 넘어가잖아. 내가 그랬잖아. 더 중요한 건 이제 10만에서 11만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대표님께서 저를 하드 캐리해 주실 거라 굳게 믿고 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돼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거도 좀 정리해보고 특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 그런 문제를 좀 큰 그림을 좀 보여주십사. 그래서 좀 자리를 청했고요. 참 시작은 좀 옛날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런 얘기는 되게 구호적으로 많이 외쳤었고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고 특히나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들어가시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구성되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크게 서로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6개 분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그냥 놔둔 채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던 건지 거기부터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조국 민정수석이 또 검찰개혁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분이고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목해 왔던 것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이었고요. 그 기형적인 모습의 근원이 있는 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거죠. 뭐 그거 외에도 다른 권한들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끝난 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여정에 있는데 지금 2017년으로 돌아가 보시면 당시에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 과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 두 사람의 국정농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거였고 그 과제를 뒤로 미룰 수가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그러면 그 과제를 이행해 나가면서 검찰개혁의 숙제를 어떻게 해내야 되느냐 하는 게 대통령님이나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순서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적폐청산,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은 소진시키지 말고 그 역량은 계속 이어가자. 그런데 그 역량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또 수준을 좁혀나가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말씀만 좀 더 여쭤보면 좁혀가자라고 하면 6대 범죄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것도 좁혀가는 것까지도 같이 얘기가 됐던 상태로 보면 당연하죠.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수사권 조정 얘기가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검찰개혁 과제가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내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더 많이 알게 되시는데 돌이켜 보면요. 이게 참여정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수사권 조정의 얘기가 상당히 큰 이슈였어요. 네네. 지금 왜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만표라는 분이 검사하다가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오피스텔 백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사표를 냈냐면 그때 이명박 정부의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그 사람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는데 네. 거기다가 앞으로 수사에 관한 준칙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법무부령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거 하나 들어갔다고 사표 낸 거예요, 그때.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부터 이어왔던 아주 큰 숙제 중에 하나였고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들이 들어서면 이 사람들이 검찰하고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짬짬이를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네.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부에 시끄럽게 드러나질 않지. 왜냐하면 고쳐야 될 걸 안 고치니까. 그래서 이게 묻혀 있었을 뿐이지 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근데 안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들이 국정농단 상황을 겪으면서 검찰이 이게 안 하는구나 제대로 일을 그걸 느끼신 거 아니에요. 그 십상시 문건이라는 거 나왔을 때 그랬죠. 예.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유출한 사람들이 무슨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때 그래서 잘린 사람이 당시에 공직기관 비서관 조홍천 의원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걸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제가 대중공연 강연을 가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거나 설명을 드리면서 민정비서관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우병우를 다 얘기해. 네네. 공직기관 비서관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럼 다 잊어버렸어 벌써. 아. 그리고 예전에 그 십상시 문건 나오고 할 적에 그때 시끄러웠던 사람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그걸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하여튼 지금부터 3년 전이지만 그때로 돌아가 보면 당시의 국민들은 이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공범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열망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수사를 해 나갈 때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삼성도 연결돼 있고 무슨 뭐 다른 김영재 원장이라는 그 왜 시술하는 사람 뭐 그런 예, 사람 얘기도 성형외과, 나오고 예. 예. 산업자원부 얘기도 예, 나오고 예, 뭐 예.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어야지 이게 빨리 성과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필요하고 검찰의 수사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특수부의 수사력을 활용해서 이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현실이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그러면은 그 수사가 종료된 다음에 경찰에 넘겨가지고 모든 수사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회의적이었다고. 그러니까 바로 생각해 보시면 국정농단 이후에 사법농단 사건이 또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하고 감시해 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상고법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권과 딜을 하기 위해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들을 이렇게 재판들을 왜곡시키고 몰고 갔었잖아요. 그것들을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바로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 말하자면 재판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그걸 하는 데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특별수사의 경험이 있는 검찰의 역량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서울지검장하고 그 밑에 제3차장이던 한동훈 검사 뭐 3차장뿐 아니죠. 1, 2, 3, 4차장이 다 예. 윤석열 씨의 수하들이었으니까. 뭐 거기가 윤대진. 열심히 뛰어서 이 사법농단 관련돼서 수사를 했던 그게 제가 다른 시기였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플랜을 잘 짠 거죠. 그런 상황. 왜냐하면 검찰은 정권이 바뀌고 할 때마다 본인들이 자신들의 그 이익이나 역량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의 검찰을 우리가 생각하면 비판하는 지점이 항상 정권 초기에는 구정권을 상대로 뭔가를 하고 적폐수사를 하고 뭐 엄청난 걸 그게 이제 키워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권 말기가 오면 그 정권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하고 다음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음 정권이 출범을 하면 그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에 몰고 간 네, 그 수사 네.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고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때조차도 심지어 대선 자금 수사를 해서 안대희라는 당시의 대검 중수부장이 국민검사라는 칭호를 얻고 대검에다가 국민들이 꽃다발을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계속 그걸 반복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정권마다 쌓이는 적폐가 있기 때문에 또 내지는 다음 정권이 원하는 어떤 전 정권을 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정치적인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면은 자기들의 영역을 늘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우리 김성애 대변인 손혜원 의원님하고 같이 계실 때 검찰 알바를 할 때 네네. 그때가 초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정부. 예. 초기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검사들이 개혁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문재인, 문아무개, 조국 새끼 언제까지 네. 가나 보자. 우리가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 장관 사건이 됐을 때 그게 일종의 뭐 인터넷에서는 성지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언이 적중했다 이런 말씀들을 네, 하셨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검찰 조직의 속성은 그런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를 저로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그 보였던 그 숙제나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때까지 취하고 있던 스탠스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걸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숙제를 해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을 중용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됐으니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고 요로를 통해서
그거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속은 셈이 된 거죠. 근데 여튼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번에 이거를 다 바꿔버릴 수가 없고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네네. 그럼 그 중간 단계를 왜 거쳐야 되느냐? 이게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이 이르게 돼서 국가의 어떤 수사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권력자들은 빠져나가게 될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예. 화이트 칼라 범죄나 이런 것들은 특히 정교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최대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역량을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 종속돼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큰 수사를 경찰이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그냥 덜컥 경찰에다가 전담을 시키게 되면 그 와중에 득을 보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보인 모습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주면서 이걸 갖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제가 구정권에서도 쭉 있었지만 자초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경찰하고 검찰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항상 정권을 부담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권위주의적인 정권일수록 특히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의 손발을 활용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 손발이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총칼이 서로 싸우는 거야, 둘이. 겨누고. 그러면은 이거를 움켜쥐고 정적에 대해서 겨눠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참여정부 때의 사개추위, 사개위 이 모델이 네.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의지를 모아가는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논의는 길었고 결과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반성에서 네. 이거는 정권 초기에 국민들의 열망이 높을 때 제도를 설계하고 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부처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거를 뒤로 되돌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속해서 국민들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짓을 하게 되면 그렇죠. 국민들이 그걸 아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님은 늘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게 열심히 헤엄쳐서 물을 가르고 왔는데 되돌아보면 다시 그냥 붙어 있을까봐 두렵다. 응? 우리는 징검다리를 계속 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검찰이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이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범죄로 몇 가지를 선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한정해서 직접 수사를 하게 하자. 이거는 이제 물적인 규모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문무일 씨가 총장을 할 때 직접 수사 부서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해서 특수부, 공안부 뭐 이런 또 뭐 첨단 범죄 수사분에 뭐 각종 금조분에 각종 이름을 붙여가지고 직접 수사 부서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 심지어 범죄정보기획관실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그렇죠. 축소를 하기도 그게 이제 했었고요. 수사 범위를 직접 범위를 넓힐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걸 넓힐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챌 수 있고 그걸 그렇죠. 가지고 또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쭉 해왔던 걸 나름대로 반성적인 고려해서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있었던 대규모 조직들의 인원들을 다 바깥으로 보내고 조직을 줄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해왔던 일상적인 정보 수집들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윤석열 씨 때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판사들을 들여다봤더라. 이게 사실은 아주 쇼킹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렇죠.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뭐 재판에 임해야 되면 판사들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변호사하고는 다르죠. 응? 그러니까 그 기록이 지금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 나왔던 얘기도 제가 의심하기로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문무일 이 총장이 들어와서 그런 걸 없애고 자료도 다 지우고 난 상태에서 다시 윤석열 총장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검사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이자 네. 사실은 후배인 이 형사부 검사가 김유철 검사가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오면서 판사 정보를 다시 수집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지금 받고 있는 거 잘 아닙니까? 아시네요. 그러니까 김유철이라는 사람이 잘 모르시지만 그 말씀드린 한동훈과의 인연 때문에 뭐 그런 저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상이긴 합니다.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범죄 정보하고 당연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력을 보면 범죄 정보 과장, 그다음에 중수과장, 그다음에 중앙지검 특수부장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보면 네, 항상.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욕망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부활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직접수사부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특수부라는 이름에도 사실은 드러나는데 이 부분들을 특수부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보통부가 있고 특수부가 있고 특수하게 수사 잘하는 걸로 오해들을 하시고 또 특수수사라는 잘못된 말이 지금 자꾸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네. 경찰에는 특수수사과가 있고요. 네네. 경찰에는. 검찰은 원래 특별수사부예요. 특별수사부. 아, 특별수사부. 특수수사과는 경찰은 왜 특수수사과냐면 경찰이 애초에 특수수사과에서 했던 거는 하명사건이야. 하명사건. 아. 청와대 하명사건. 옛날에 사직동팀이라고 기억하세요? 네네네네. 청와대 별동대로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팀을 운영하면서 그게 총경이 팀장이 돼가지고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면 그거를 청와대 민정에서 특수수사과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찰한 결과물을 가지고 수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특수의 수는 빼어날 수인 거고 특별수사의 수는 수사할 수. 그거는 진짜로 거고.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특수한 일인 거지. 아,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일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검찰은 왜 특별수사부라고 했냐면 원래 경찰은 다 형사부만 있고 네. 1호 검사, 2호 검사 이런 식으로 다 불렀단 네. 말이에요. 그거는 경찰이 해온 수사를 리뷰하고 좀 보완해야 할 거를 지적하는 이런 수준이었지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노태우 전두환 이후에 점점 살아나다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박철원, 강재섭 이런 사람들이 힘을 네네. 받고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하지 않던 직접 수사를 한다는 의미로 특별수사부라고 붙인 거야. 그러니까 노태우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이 또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직접 수사를 넓히는 거죠. 네네. 그걸 왜 넓어지냐면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어떤 사람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수단이 많았지. 그러니까 알고도. 국정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이제 안기부가 되죠. 그리고 또 기무사가 막 발호를 했죠. 그다음에 경찰들이 대공과 정보과 해가지고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다가 두들겨 패고 그냥 이렇게 하는 수단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형식적인 법치가 되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을 컨트롤 타워로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이제 도태되잖아요, 자꾸. 그렇다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법치가 발전하면 할수록 법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으로 힘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7 영화만 봐도 하정우 검사는 사실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때 경찰들한테 맨날 휘둘리고 땅이 맞고 이러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협박하잖아, 거의. 눈 위아래 이렇게 보면서 뭐 영감이 서명이나 하세요. 찍으시죠,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서 점점 이제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군사정권에서 바로하던 여러 기관들의 힘이 검찰로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 네,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검찰의 정보 기능이 자꾸만 커지는 거고, 그 정보 기능을 바탕으로 한 직접 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보 수집을 해서 사람들한테 물리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면, 이제는 정보 수집을 해서 합법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거지. 그래서 그 깡패 같은 조직들을, 권력기관들을 검찰이 대체하게 되는 거죠. 넥타이를 맨 검사들이 네네. 그걸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만 그 영역을 넓혀가고 그 과정에서 권력과 거래를 하고 권력이 원하는 바를 캐치하는 능력을 이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촉수들을 다 알고 경험해봤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네. 이거를 과거로 이제 점점 돌아가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을 한꺼번에 물을 확 빼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낮춰가고 좁혀가고 방향을 하여튼 그렇게 잡고 그렇게 빼고 잡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가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필요했던 이유가 애초에 공수처 출범할 때의 취지는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한 정말 핵심 권력 집단, 이 사람들의 부패와 부정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된 얘기고, 네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회창 씨도 동의했던 얘기고.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조직을 하다 보니까 판사와 검사, 뭐 군 장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고위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필요했던 이유가, 검찰과 관련해서 필요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아직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 여기를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본인들이 쥐고 있던 것을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6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자꾸만 뭘 넓혀가려는 시도를 하고 네. 이제 그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조금 더 넓혀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자꾸 걸고 그거를 이제 민정이 조정해 가면서 자꾸 줄여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수장으로서 이제 합의를 하시게 된 것이고 그거를 기틀로 해갖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이제 최초의 트랙을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검증되고 축적될 때까지, 그 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상황에서 검찰이 나빠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는데, 알겠는데, 그럼 경찰은 그러면 뭐 얼마나 잘하고 지금 우리가 깨끗한데. 경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또 해보면 또 끝도 뒤에 없죠. 지금 밀어져 있을 뿐이지 네.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도 그렇게 탐탁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일방적으로 한쪽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몰아줬던 당시에는 어쨌거나 검찰이 점점 더 힘을 빼게 될 것을 검찰도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총장도 그런 정도의 사실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검찰총장의 직을 수락했다고. 이 사람들은 내심으로 근데 봐야겠네요. 이제 그런 계획을 한 거지. 이렇게 줄여가는 것까지는 동의하는 모습으로 가자. 그런데 그 줄여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영양가 있는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말자. 예를 들면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이런 것들은 꼭 잡고 가야 되고, 그러려면 그렇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도. 거기 보시면 경제범죄나 증권범죄 뭐 이런 것들은 좀 네. 그래도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쵸. 응? 근데 선거범죄는 거기 왜 들어가겠어? 제 말이. 예.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정치인들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던 그런 게 거군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이제 경찰은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들이랑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가깝잖아, 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착돼가지고 선거범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검사장이 국회에 찾아간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은 어쨌거나 국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서로 교류라는 게 있는데, 그 검찰 쪽에서는 그런 적이 지역으로 지역을 하더라고. 예,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 그렇다고 보여줬고,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될 때만 해도 이런 트랙으로 서로 가겠다라는 기본적인 합의 아래에서 인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그 합의 아래서도 네.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김웅 의원이라는 사람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무슨 자기가 그 기획단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경험을 네네네. 몇 가지를 얘기하던데, 그게 이제 시야가 좁은 사람이 그만큼밖에 볼 수 없었던 걸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본인 얘기는 자기는 이제 형사부 출신 검사다. 그런데 이제 형사부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그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은 것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검찰이 개혁에 임하면서 내부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를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야. 그게 뭐냐면 특수는 특수대로, 공안은 공안대로, 형사는 형사대로 나름의 헤게모니를 검찰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검찰은 특수하고 공안이 서로 경쟁하는 와중이었고, 그렇죠.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공안이 앞서갔고, 이제 조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특수가 이걸 역전시키기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6개의 범죄는 대부분 특수의 영역에 있었던, 그렇죠. 특수부 영역에 있었던 네. 건데, 그 선거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안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사건, 선거공안이죠. 선거사건. 예. 이때 이제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그때 내부적으로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이 여기에 순응하고 잘 따라오게 하려면 형사부는 어차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감독하는 게 되기 때문에 형사부는 어차피 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안은 먹던 밥그릇이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공안을 배려해주지 않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검찰 협상단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예. 자기들끼리 예.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공안을 달래갖고 가야 되는데 공안이 먹을 게 있어야 된다. 그 먹을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사실 공무원들이 일이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수사를 해야지 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 나중에 거기 나갔던 정관이 먹고 살 게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해관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은 후퇴할 수 없는 개혁의 단계를 밟아 나가자.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징검다리,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는 용인을 해주고 가기로 한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공수처가 가동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걸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면 다음에는 이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기대를 완벽하게 배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준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어찌 보면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일개 하부 조직의 장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이 사람은 목표가 총장이 돼서 총장이 돼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검찰의 이익이나 위상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의 윤석열 씨가 살아왔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예전부터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씨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부터 네네. 이분이 특별하게 무슨 개혁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네. 이 사람은 검찰이 제일 센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국정원이 내 앞길을 막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럼 국정원을 제낀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윤석열 얘기하는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나를 거슬리는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렇죠. 우리가 1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땐 국정원을 제낀 거고 지금은 청와대를 그렇죠. 제치려고 하는 이제는 거고. 마지막 남은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청와대. 이것만 남은 거야.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관성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계속 예견되었던 대로 초지일관 길을 가고 있는 거기도 그런 한 거네요. 셈이죠.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조금 뭐랄까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검찰도 결국 그 공직자로서의 마인드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네.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 문재인 정부를 쳐야 된다라는 것은 뭐 숙명적으로 그들에겐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거네요. 본인들한테 마지막 남은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산인 거지. 국민들이 검찰의 실체를 알게 되고 얘네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어? 이제는 웬만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 아시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 윤석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상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네.